식당 가서 메뉴판을 안 보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자주 식사를 대접한다. 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이직할 필요가 없다. 애를 키우는데 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생활비나 치료비 걱정이 없다. 돈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책을 마음껏 사서 본다. 살고 싶은 도시에서 몇 달 살다가 온다. 당연하지만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진다.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많아지려면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한다. 돈을 아낀다. 돈을 모은다. 돈을 많이 번다. 이것들 중 뭐를 먼저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아끼는 것부터 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다함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이쯤 작년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하실 텐데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절약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절약을 열심히 해보자고 마음먹은 찰나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 185만원 정도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번, 꽁돈이니까 150은 저축하고 35만원은 내가 쓴다. 2번, 비상금 15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을 저축한다. 3번, 안 받은 셈 치고 185만원 모두 저축한다. 주변에 보면 1번인 친구들도 있고 2번은 제 와이프가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3번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성향에 따라 돈을 다루는 방식과 쓰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절약도 마찬가지로 본인 성향에 따라 어디서 얼마나 절약하는지는 다 다르고 정답은 없지만, 그럼에도 저와 비슷한 성향이면서 절약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한 달에 15만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올렸었는데요. 작년 한 해 역시 그렇게 생활을 한 결과 신용카드 항목의 공제 금액이 0원이더라고요.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소득의 25% 금액 이상 소비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작년 한 해 지출을 보면 신용카드 70만원, 직불카드 지출이 600만원이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두 개의 카드가 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있는데요. 우리카드가 BC카드랑 결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신용카드 지출이 있더라고요. 작년엔 130만원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큰 지출이 있었고, 대중교통비로 160만원 정도 사용을 해서 약 300만원 정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을 했네요. 물론 이렇게 적게 쓰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속쓰림이 있지만 세금을 돌려받겠다고 돈을 더 많이 쓸 수 없으니 이왕 이렇게 세금 내는 거 더 절약을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절약을 하는 방법과 제가 이렇게까지 절약을 하는 이유, 그리고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절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월급을 받고 분명 다 필요한 것들만 사는데 월말에는 통장이 비어있는 것이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절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아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절약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소비와 생활을 위한 소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신용과 할부랑 작별하기였는데요. 신용카드나 할부는 기본적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소비보단 제 욕구에 의한 소비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활하기도 팍팍한데 신용카드 실적을 채워가며 할인과 포인트를 적립한다면 아마 줄일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신용카드 실적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용카드는 포기 못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소비 통제가 된 후에 써도 늦지 않으니 신용카드와는 잠시 이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할부가 있는데요. 대부분 자동차나 핸드폰은 할부로 사는 것이 보편적인데 자동차 할부 이자는 약 4%에서 10%까지는 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핸드폰 할부 이자도 약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에서 5% 적금 들기도 빠듯한데 할부 이자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부도 안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고 싶은 물건을 일시불로 살 수 없다면 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절약을 원하신다면 일단 신용과 할부라는 단어 자체를 인생에서 지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고정비를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고정비라고 하면 통신비, 교통비, 보험비, 대출 원금이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통신비는 기계값 할부 없이 자급제 폰을 최대한 저렴하게 또는 저렴한 것을 사고 알뜰요금제를 사용하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핸드폰비만 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줄이고 나니까 월에 2만 3천 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비는 광역 알뜰카드나 정기권을 쓸 수 있다면 조금 더 싸게 탈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체크카드 중에 교통비 할인 혜택이 제일 좋은 카드로 교통비 할인에 집중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교통비를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험비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실비 정도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단체 보험에 가입된 경우들이 많은데 중복되는 보험을 잠시 일시 정지해두면 회사를 다니는 동안 보험비를 조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 대출 이자도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거나 진급 또는 이직을 통해 연봉이 상승했다면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 내 신용이 이렇게 좋아졌으니 이자를 내려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해당 은행에다가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 인하 신청을 해서 0.01% 정도 인하를 받았는데요.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화 한 통에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비는 정말 최소로 세팅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 1년이든 반년이든 상황에 맞게 다시 세팅을 해주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최소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존을 위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소비를 세팅해 놓고 잠시 신경을 꺼두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는 매달 생활비를 줄이는 데만 신경을 써주면 됩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어렵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카드 내역을 보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것이에요. 한 달 사용 내역을 나만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제일 많이 쓴 카테고리의 금액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포기해나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이나 쇼핑에 소비하는 금액들이 컸는데 요즘에는 거의 편의점도 가지 않고 쇼핑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포기가 안 돼서 그나마 저렴한 커피를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정비는 우리가 최소로 세팅을 해놨으니 매달 생활비만 추적을 해서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만 인지하고 줄여나가는 것을 시작한다면 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사실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절약을 계속 지속하는 게 힘들어서 대부분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 절약에 힘을 쓰는 것도 좋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고생한 나를 위해 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저축액의 1%를 나를 위한 상여금으로 쓰고 있는데요. 1년이 너무 길다면 반년 혹은 분기별로 정해서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나에게 필요한, 내가 꼭 좋아하는 것에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 원동력으로 더 열심히 절약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돼서 힘들다는 느낌 없이 지속적으로 절약이 가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절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유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약을 하는 이유는 각자 사정에 따라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후였어요. 20대 후반에 취업을 한 저는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럴싸한 백도 없는 평범 이하 수준의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그 당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100만 원을 지출하던 삶에서 50만 원까지 지출을 통제한다면 매달 5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과 똑같고 매달 5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연 6%, 1억짜리 예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금이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다시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다. 지금 수입을 알뜰하게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을 불려 돈을 벌게 만들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살면서 수입을 알뜰하게 모아 종잣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부자를 꿈꾸며 절약을 시작했지만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이놈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돈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물건 태그에 붙어 있는 숫자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즉 100만 원이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줄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10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100만 원을 들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아직 이런 말을 할 그릇은 안 되지만 돈과 사물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어렴풋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건 나를 위한 소비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절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힘든 절약을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절약을 하는 이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절약이었어요.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소비하던 생활에서 지금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쓰고 있으니까 매월 55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 짠테크에 시간을 쏟아 5만 원을 아끼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수단으로 5만 원을 버는 것이 더 쉬워진 상태입니다. 즉, 절약을 위한 노력으로 얻는 수익보다 추가 수입을 위한 노력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아질 때까지 최소 생활비를 계속 줄여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절약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 통제가 되고 잡다한 것에 살까 말까 고민조차 안 하게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역시 오랜 시간 고민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절약은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점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절약이 된다 싶으면 절약한 것만큼 자신의 인생에 투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위해 뭔가 배우는 데 쓰고 대부분 좋은 자산을 사는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절약을 하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절약을 통해 더 나답게 살고 더 나은 내일을 살고 싶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